화장실 좀 다녀올게. 2004년 여름 그 평범한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환승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굳게 닫혀있던 보관함이 열리자 숨죽여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집는 충격적인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은주는 56살으로 장성군 시골 환승장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윤재호는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키 170cm에 약간 마른 체구,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던 그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삶의 버팀목이자 외롭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부부의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분식집 수입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호의 지게차 운전 일당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트럭을 장만해 부업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트럭 하나만 있으면 화물 운송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재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에 선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재호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트럭만 마련하면 내가 일감 좀 붙여줄 테니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야. 재호는 선우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이야기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럭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운송업 허가 절차까지 선우는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트럭 하나만 있으면 나도 일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선우 형님이 일거리를 붙여주신다고 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소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일이 좋지 않게 끝날 것 같다는 걸. 2004년 여름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장성 시외버스 환승 정류장에는 여행객들과 귀향객들로 붐볐습니다. 재호와 은주 부부는 장터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재호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 트럭 이번 주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트럭 구입에 관한 통화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늘 바닥을 달렸습니다. 그날 역시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재호는 회색 바람막이를 걸치고 검정 보스턴백을 어깨에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올게. 재호는 짧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창문 너머로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그리고 20분이 흘렀습니다. 버스 기사는 출발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더 늦으면 다음 차를 타셔야 합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결국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절규했습니다. 여보, 제발 빨리 와요. 버스가 떠나요. 그러나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했던 여름 오후
화장실에 간다던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재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환승장 화장실에 간다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경찰은 실종 신고서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환승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대합실, 주변 상가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환승장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장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대답해줘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점점 축소됐습니다. 경찰도 단서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우이는 울먹이며 올케를 달랬습니다. 올케 언니, 제발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다가 정말 언니 몸만 버려요. 하지만 은주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재호 씨는 분명 살아있어요.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분식집을 혼자 꾸려가며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종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재호의 직장 동료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류창고에서 함께 지게차를 몰던 김대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재호 형님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왔어요. 김대리가 내민 것은 작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낡은 검정색 표지에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재호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조의 명단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수십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박영수, 이철민, 김광호, 정현석.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상당한 액수들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은주가 김대리에게 물었습니다. 김대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재호 형님이 이런 걸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은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조회라는 것도 생소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첩을 더 넘겨보니 선우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선우 형님 말씀대로 진행, 선우 형님께 보고 필요, 선우 형님과 약속 같은 메모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실종과 이 수첩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은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은주는 수첩을 붙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일에 발을 담갔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은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서에 이 수첩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실종과 분명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 서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은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한 수사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해도 재수사가 쉽게 이뤄질까요? 담당 형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메모 수첩 하나로는 사건 재개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은주는 간청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일이 분명히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조의 가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실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해요. 결국 은주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첩 하나만으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죄 혐의나 새로운 물적 증거 없이는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후로도 은주는 수첩을 들고 여러 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그 증거가 나타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7년 봄 장성 터미널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10수년 동안 방치된 보관함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열쇠를 분실해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보관함들도 있었습니다. 공사팀은 각 보관함을 강제로 개방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7번 보관함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낡은 검정 보스턴백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방 겉면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직원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신분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윤재호, 그 이름을 본 순간 담당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13년 전 실종된 그 사람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은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주님, 남편분 윤재호님과 관련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은 은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13년 만에 남편의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마지막 날 메고 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세월에 바랜 통장 한 권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초부터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일정한 금액이 꼬박꼬박 입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금자 이름은 매번 달랐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광모, 정미숙.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닌 이름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마치 돈의 출처를 감추려는 듯한 수상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입금 패턴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짧게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가짜 이름이다. 남편이 형님처럼 믿고 따르던 그 사람, 트럭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던 그 이름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은주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3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실종 뒤에는 상상도 못한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관함에서 발견된 가방은 곧바로 과학수사팀에 전달됐습니다. 13년 동안 멈춰있던 사건 기록이 다시 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당시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오래된 신고 접수 기록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2004년 여름 재호가 실종된 바로 그날의 모든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절도, 소음 신고, 평범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 장성 터미널 화장실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불법 주정차했다는 시민 신고였습니다. 바로 재호가 사라진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고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서 어떤 사람을 억지로 태우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당시 단순 불법 주정차 사건으로만 분류됐습니다. 실종 수사팀과 교통 단속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서류 더미 속에 묻힌 채 13년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축소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가방 속 메모지의 내용도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선우는 가짜 이름이다. 이라는 짧은 글귀였지만 그 의미는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우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상조의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던 가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다단계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재호가 믿고 따랐던 선우 형님은 사실 그를 덫에 빠뜨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깨달았습니다. 재호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조직에 휘말려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13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던 겁니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지역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전후 장성 일대에서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속속 발견됐습니다. 모두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접근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일로 생계를 잇던 이모 씨는 농기구 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이 급했던 박모 씨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중병을 앓던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려던 김모 씨였습니다. 상조에 가입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겼습니다. 어머니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생활고에 쫓기던 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달콤한 제안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우라는 이름의 인물에게서 접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며 숨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 조직이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며 수법을 감췄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져보니 당시에도 몇 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으로 처리됐습니다. 조직적 사기라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개별 사건으로만 다뤄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상조의 조직이 지역 유지들과 유착하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조직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업무가 너무 많아 놓쳤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진실 규명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재호의 실종은 이 어두운 조직 범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평범한 가장이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속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호 본인의 행방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더 잘 먹여 살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악덕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호는 상조회에 가입하며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빚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재호는 선우가 가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 메모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환승장 화장실에서 누군가의 협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혼자 짊어진 비밀은 결국 가장 무거운 짐이 되더군요. 은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나눴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호가 처음부터 아내와 상의했다면 어땠을까요? 트럭 사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주의 불안한 직감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으니까요. 분식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요. 윤재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 혼자 감당하려 하면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3년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비록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제 은주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